우리는 언제부터 남의 인생을 살게 되었을까? 젊을 때는 의심할 틈이 없었습니다. 아침이면 출근하고 가족을 먹여 살리고 사회가 요구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좋은 대학, 안정적인 직장, 결혼, 내 집 마련. 이 공식을 따르는 것이 성공이라 믿었습니다. 니체가 말한 군중의 도덕에 우리는 기꺼이 순응했습니다. 모두가 가는 길이니 안전하다고 생각했고 의문을 품는 것조차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타인의 가치관을 내면화하며 남이 정해준 인생을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특히 은퇴 이후 시간이 생기면서 낯선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나는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을까?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당혹스러워집니다. 니체는 이를 낙타의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삶이라 진단합니다. 낙타는 짐을 지고 사막을 건너는 동물입니다. 우리는 평생 사회가 지워준 짐을 묵묵히 짊어지고 왔습니다. 해야 한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점철된 삶. 이제 그 짐을 내려놓았을 때 정작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진정한 삶은 사자의 단계로 나아갈 때 시작된다고. 사자는 나는 하고 싶다고 외치며 기존의 가치에 저항합니다. 말년이야말로 이 전환의 황금기입니다. 더 이상 남의 시선을 의식할 필요가 없고 잃을 것도 적습니다. 이제는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정직하게 답할 수 있는 자유가 생깁니다. 니체의 영원회귀 사상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을 영원히 반복해도 후회하지 않을 것인가? 이 물음 앞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신에게 정직해질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니체가 말한 정신의 마지막 단계는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는 순수한 긍정과 창조의 상징입니다. 과거의 후회도 미래의 불안도 없이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갑니다. 말년의 삶이 바로 이러할 수 있습니다. 남은 인생을 남의 기준이 아닌 나의 방식으로 재창조하는 것. 늦게 시작한 그림, 미뤄왔던 여행, 용기 내어 시작하는 새로운 관계들. 이 모든 것이 진정한 자기 극복입니다. 니체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자신이 되라. 인생의 후반부는 끝이 아니라 진정한 시작입니다. 이제는 남의 인생이 아닌 오롯이 나 자신의 인생을 살 시간입니다. 말년이야말로 가장 자유롭고 가장 창조적이며 가장 나다울 수 있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강함을 잘못 이해해왔습니다. 강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많은 이들은 경쟁에서 이기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는 사람을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고통을 묵묵히 참아내고 자신을 희생하며 남들의 기대에 완벽하게 부응하는 사람을 강하다고 말합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자란 우리 세대는 이런 가르침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참고 견뎌라, 남을 먼저 생각해라, 내 욕심을 내려놓아라. 이것이 미덕이었고 이렇게 사는 것이 강한 사람의 표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니체는 이 모든 통념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에게 강함은 남을 이기는 힘이 아니었습니다. 강함은 다른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에게 정직할 수 있는 용기였습니다. 남의 기대에서 벗어나 자신의 목소리를 찾는 것, 사회가 정해놓은 가치관에 의문을 품고 자신만의 가치를 창조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강함이었습니다. 니체는 이를 자기 극복이라고 불렀습니다. 남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의 나약함과 타성 그리고 무엇보다 타인의 가치관을 내면화한 자기 자신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니체가 살았던 19세기 유럽은 기독교 도덕이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니체는 이 도덕을 노예의 도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왜 노예의 도덕일까요? 그것은 자신의 힘과 욕망을 부정하고 복종과 희생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도덕이기 때문입니다. 겸손하라, 자신을 낮춰라, 욕심을 버려라,
고통을 받아들여라. 이런 가르침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생명력을 억누르게 만듭니다. 니체가 보기에 이것은 삶을 긍정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부정하는 태도였습니다. 우리 세대는 이와 비슷한 가르침 속에서 자랐습니다.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부모의 도리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고, 회사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직장인의 미덕이라는 생각 속에서 일했습니다. 참고 견디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온다는 말을 믿으며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나이가 들어 뒤돌아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을까? 아니면 남들이 좋다고 하는 삶, 남들이 바라는 모습을 살아온 것은 아닐까? 니체는 이런 삶을 낙타의 삶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낙타는 묵묵히 짐을 지고 사막을 건너가는 동물입니다. 불평 없이, 의문 없이 주어진 짐을 짊어지고 갑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사회가, 가족이, 회사가 지워준 짐을 묵묵히 짊어지고 걸어왔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규칙들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수행하는 것이 강함이고 책임감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니체가 말하는 진정한 강함은 여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그 다음 단계, 즉 사자의 단계에서 시작됩니다. 사자는 낙타와 다릅니다. 사자는 너는 해야 한다는 명령에 맞서 나는 하고 싶다고 외칩니다. 사자는 기존의 가치에 도전하고 남이 정해놓은 규칙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평생 익숙하게 따라왔던 가치관과 결별하는 것, 남들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에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강함입니다. 특히 말년에 이르러 이 강함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젊을 때는 할 일이 많고 바빠서 의심할 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시간이 생기고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나는 정말 행복했을까? 라는 질문들이 찾아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니체가 말한 강함입니다. 과거를 후회하며 남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진정한 나 자신으로 살아가겠다고 결심하는 용기 말입니다. 니체는 내 자신이 되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은 가장 어려운 과제입니다. 우리는 평생 남의 기대에 맞춰 살아왔기 때문에 정작 진짜 나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이 원하는 모습, 배우자가 바라는 모습, 사회가 인정하는 모습을 연기하느라 진짜 내 모습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니체가 말하는 강함이란 바로 이 가면들을 벗어던지고 진짜 자신을 찾아가는 용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기 자신이 될 수 있을까요? 니체는 먼저 기존의 가치관을 의심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정말 옳은가? 나는 왜 이것을 믿어왔는가? 이것은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인가? 라고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노후는 조용히 보내야 한다는 통념에 왜 순응해야 할까요? 나이 들면 새로운 것을 시작하면 안 된다는 생각은 누가 만든 것일까요? 이런 질문들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남의 목소리와 내 목소리를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참고 버티는 것만이 미덕이었던 삶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희생만이 가치 있다고 여겨졌던 삶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제는 자기 목소리를 되찾아야 할 때입니다.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나에게 진정 의미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정직하게 답해야 합니다. 이것이 니체가 말한 강함입니다. 남을 이기는 힘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진실할 수 있는 용기. 남의 기대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길을 걷는 용기. 바로 이것이 말년에 우리가 찾아야 할 진정한 강함입니다. 나는 평생 착하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허무할까요? 상담실에서, 병원에서, 그리고 일상의 대화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어르신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했고 가족을 위해 헌신했으며 남에게 피해주지 않으려 애썼던 분들입니다. 누가 봐도 모범적인 삶을 살아왔는데 정작 본인은 깊은 공허함에 시달립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착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흠잡을 데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왜 더 큰 허물을 느끼는 걸까요? 니체는 바로 이 역설적인 현상을 날카롭게 포착했습니다. 그는 착해야 한다는 도덕 그 자체가 사람을 약하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말은 처음 들으면 충격적으로 들립니다. 착한 것이 나쁘다는 말인가? 도덕이 문제라는 말인가? 하지만 니체가 비판한 것은 착함 그 자체가 아니라 자신을 억압하고 부정하는 방식의 도덕이었습니다. 그가 문제 삼은 것은 나를 지우고 남을 위하는 것만이 선하다는 식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우리 세대는 특히 이런 도덕 속에서 자랐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희생해야 한다. 부모는 자신의 꿈을 접고 아이들을 뒷바라지해야 한다. 아내는 남편을 내조해야 하고 남편은 묵묵히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 직장에서는 개인의 감정을 드러내지 말고 조직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 이런 가르침들이 당연한 미덕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실천했습니다. 니체는 이런 도덕을 반생명적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삶의 본능과 욕망을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본래 자신을 표현하고 싶어하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살고 싶어하며 무언가를 창조하고 싶어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착해야 한다는 도덕은 이런 자연스러운 욕구들을 억누르라고 요구합니다. 내 욕심을 버려라. 내 감정을 드러내지 마라. 내 꿈은 이기적인 것이다. 남을 먼저 생각해라. 이렇게 끊임없이 자신을 부정하고 억압하며 살아온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삶이 단기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습니다. 당신은 참 좋은 부모예요. 당신은 훌륭한 직장인이에요. 당신은 모범적인 사람이에요. 이런 말들을 들으면 뿌듯하고 자신이 옳은 길을 가고 있다고 확신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특히 나이가 들어 되돌아볼 여유가 생기면서 이상한 감정이 찾아옵니다. 텅 빈 느낌, 무언가 중요한 것을 놓친 듯한 느낌, 내 인생이 정말 내 것이었나 하는 의구심. 바로 이것이 니체가 말한 허무입니다. 늘 참고 맞추고 양보했던 삶은 노년에 와서 깊은 허무로 돌아옵니다. 왜 그럴까요? 니체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억누른 모든 욕망, 표현하지 못한 모든 감정, 실현하지 못한 모든 가능성들이 무의식 속에 쌓여 있다가 결국 우리를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바빠서 할 일이 많아서 책임감 때문에 이런 것들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은퇴하고 자녀들이 독립하고 시간이 생기면서 비로소 그 억눌린 감정들이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나는 정말 무엇을 원했을까? 나는 진짜 행복했을까? 나는 누구를 위해 살았을까? 이런 질문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들 앞에서 우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평생 남의 기준에 맞춰 살았기 때문에 정작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게 된 것입니다. 착하게 사는데 집중하느라 진짜 나 자신이 누구인지 알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더 아픈 것은 주변 사람들조차 이 허물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당신은 그렇게 좋은 삶을 살았는데 왜 불만이에요? 자식들도 잘 키웠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됐는데 뭐가 문제예요? 이런 말들을 들으면 더욱 고립감을 느끼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적인 삶인데 왜 나만 이렇게 공허한가 싶어서 자책하게 됩니다. 심지어 자신이 배은망덕하거나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니체는 이 허무가 실패의 신호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이것은 깨어남의 신호입니다. 자기 삶을 찾으라는 신호입니다.
허무는 더 이상 남의 방식대로 살 수 없다는 내면의 외침입니다. 이제는 진짜 나로 살아야 한다는 생명의 본능적 요구입니다. 니체는 이것을 자기 극복의 계기라고 불렀습니다. 낙타에서 사자로 변화하는 순간, 즉 해야 한다에서 하고 싶다로 전환하는 결정적 계기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허물을 우울증으로 치부하고 약으로 억누르려 합니다. 물론 임상적 우울증은 전문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허무가 병리적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허무는 건강한 신호입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진짜 내 삶이 아니었다는 깨달음, 이제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각성. 이것은 병이 아니라 성장의 과정입니다. 니체가 보기에 진정한 도덕은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긍정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고 자신의 욕망을 인정하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강하고 건강한 삶입니다. 물론 이것이 이기적으로 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할 줄 아는 사람만이 타인도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희생하고 억압하면서 남을 대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의무감이나 죄책감에 기반한 관계입니다. 말년에 찾아오는 허무는 그래서 축복일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고통스럽습니다. 평생 의심 없이 따라왔던 가치관이 흔들리는 것은 두렵고 혼란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 혼란을 견디고 나면 새로운 가능성이 열립니다. 이제는 남의 기준이 아닌 내 기준으로, 남의 꿈이 아닌 내 꿈을, 남의 인생이 아닌 내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인생의 후반부야말로 진정한 자유의 시간이라고. 더 이상 사회적 평판에 연연할 필요도, 남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부담도 줄어듭니다. 이제는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라는 질문에 솔직하게 답할 수 있습니다. 착하게만 살아온 사람이 느끼는 허무는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의 신호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진짜 내 삶을 살 수 있다는 생명의 초대장입니다. 혼자 있는 게 너무 두렵습니다. 은퇴 후 많은 분들이 토로하는 고백입니다. 평생 누군가와 함께 있었습니다. 직장에서는 동료들과, 집에서는 가족들과, 주말에는 친구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항상 누군가의 남편으로, 아내로, 부모로, 직장인으로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혼자가 됩니다. 자녀들은 독립하고 배우자는 각자의 시간을 보내고 옛 동료들과는 연락이 뜸해집니다. 집에 혼자 앉아 있으면 견딜 수 없는 적막감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시간을 메우려고 합니다. TV를 켜놓고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바쁘게 약속을 잡습니다. 조용한 시간이 두려워서입니다. 우리 사회는 고독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혼자 있는 사람을 외로운 사람, 불쌍한 사람으로 여깁니다. 친구도 없나 봐, 가족과 사이가 안 좋은가 봐, 사회성이 부족한가 봐. 이런 식의 편견이 만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독을 피하려 합니다. 혼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끊임없이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으려 합니다. 고독은 마치 실패의 증거처럼, 약함의 표시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니체는 완전히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그는 고독을 피해야 할 불행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말했습니다. 니체에게 고독은 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강함의 조건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고독이 필요한 것일까요? 니체는 사람들이 군중 속에 섞여 있을 때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다고 봤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들의 시선을 의식하게 됩니다. 무엇을 말할지, 어떻게 행동할지, 어떤 표정을 지을지를 끊임없이 조정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까? 저렇게 행동하면 비난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결국 우리는 진짜 자신이 아니라 남들이 기대하는 모습을 연기하게 됩니다.
특히 한국 사회처럼 집단주의가 강한 문화에서는 이런 현상이 더욱 심합니다.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해야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 집안의 체면을 생각해야지. 이런 생각들이 평생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정작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기회가 없습니다. 항상 타인의 기준으로, 타인의 시선으로 나를 평가하며 살아온 것입니다. 니체는 이런 상태를 군중의 도취라고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군중 속에 있으면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가니까, 모두가 같은 것을 믿으니까, 나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도피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다수의 의견에 몸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살면 편할 수는 있어도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될 수는 없습니다. 고독은 이런 군중의 도취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남의 평가를 의식하지 않고 진짜 내 생각과 감정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정말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에게 진정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은 고독 속에서만 제대로 던질 수 있습니다. 니체 자신도 고독을 사랑했던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스위스 알프스의 외딴 마을에서 홀로 지내며 자신의 사상을 벼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외롭고 불행한 사람으로 여겼지만 정작 니체는 그 고독 속에서 가장 창조적이고 자유로웠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독한 사람은 자유롭다. 그는 자신의 법칙에 따라 살 수 있기 때문이다. 혼자가 두려운 이유는 외로움 때문이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자기 자신과 아직 친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평생 남의 기준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정작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있으면 낯설고 불편합니다. 마치 처음 만난 사람과 단둘이 있는 것처럼 어색합니다. 이제 뭘 해야 하지? 나는 무엇을 좋아하지? 나는 어떤 사람이지? 이런 질문들 앞에서 답을 찾지 못하고 당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불편함을 견디고 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고통스럽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나 자신과 친해지게 됩니다. 내가 진짜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할 때 행복한지,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남의 기준이 아닌 내 기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남의 목소리가 아닌 내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니체는 이것을 자기 자신이 되는 과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는 반드시 고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변화는 혼자 있을 때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기존의 패턴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익숙한 역할을 반복하고 익숙한 대답을 하며 익숙한 모습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고독 속에서는 이런 패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고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고독이 무조건 좋다는 말은 아닙니다. 고독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도피로서의 고독입니다. 세상이 두렵고 사람들이 무서워서 혼자 숨어 지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건강한 고독이 아닙니다. 다른 하나는 선택으로서의 고독입니다. 나 자신과 마주하기 위해, 내 삶을 성찰하기 위해, 진짜 내가 되기 위해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고독입니다. 니체가 말한 고독은 바로 이것입니다. 말년의 고독은 특히 중요합니다. 젊을 때는 바빠서 성찰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시간이 생깁니다. 이 시간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평생 남의 방식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나만의 방식을 찾을 때입니다. 평생 남의 목소리를 들었다면 이제는 내 목소리를 들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고독 속에서만 가능합니다.
니체는 고독을 견딜 수 있는 자만이 진정으로 자유롭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독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결국 타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남의 인정을 구하고 남의 평가에 일희일비하며 남의 기대에 자신을 맞추며 살게 됩니다. 하지만 고독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는 혼자서도 온전할 수 있습니다. 남의 시선이 없어도 자기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이고 진정한 강함입니다. 고독은 약함이 아니라 조건입니다.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말년에 찾아오는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불행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진짜 나와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채우려 애쓰지 말고 그 시간 속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십시오. 고독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고독을 즐기십시오. 그때 비로소 당신은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않을까요? 70대 어느 어르신이 조심스럽게 던진 질문입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았고 자식들도 다 키웠고 이제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눈치를 봅니다. 자식들이 뭐라고 하지 않을까?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나이 들어서 철없다고 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 새로운 시도를 가로막습니다. 늦게 시작한 취미도 하고 싶었던 여행도 만나고 싶은 사람도 모두 남의 시선을 먼저 고려하게 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았는데 정작 자신을 위해 살 수 있는 시간이 왔을 때도 여전히 남의 기준에 묶여 있는 것이 말입니다. 니체는 바로 이 현상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그는 군중을 떠날 수 있을 때 비로소 자신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군중이란 단순히 많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기준, 당연하게 여겨지는 상식, 의심 없이 받아들여지는 가치관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평생 이 군중 속에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남들처럼 해라, 정상적으로 살아라, 평범하게 행동해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좋은 학교에 가야 하고 안정적인 직장을 가져야 하며 적당한 나이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야 합니다. 이것이 정상이고 이것이 행복의 공식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공식을 충실히 따랐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질문하지 않고 그저 모두가 가는 길을 따라갔습니다. 니체는 이것을 군중의 정신이라고 불렀습니다. 군중의 정신은 안전을 추구합니다. 모두가 하니까 나도 하면 안전하다. 다수가 믿으니까 이것이 옳을 것이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입니다. 이것은 편하고 안전해 보입니다. 스스로 판단하지 않아도 되고 책임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잘못되어도 나만 그런 게 아니잖아. 다들 그렇게 하잖아 라고 변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삶의 대가는 큽니다. 군중 속에 있으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 수 없게 됩니다. 평생 남의 기준으로 살았기 때문에 정작 내 기준이 무엇인지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니체는 이것을 자기 상실이라고 불렀습니다. 몸은 살아있지만 진짜 자신은 죽어버린 상태입니다. 노년에도 우리는 여전히 타인의 시선에 묶여 있습니다. 어쩌면 젊을 때보다 더 심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새로운 역할들이 추가되기 때문입니다. 좋은 할머니가 되어야지, 노인답게 행동해야지, 나이 들어서는 조용히 있어야지. 이런 새로운 기준들이 우리를 올가맵니다. 자식의 기대도 있습니다. 부모님은 손주 봐주시는 게 좋아하실 거야. 부모님은 집에서 편히 쉬시는 게 좋으실 거야. 자식들이 부모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만드는 이런 기대들이 또 다른 감옥이 됩니다. 주변의 평가도 여전히 신경 쓰입니다. 저 나이에 무슨 새로운 걸 시작해. 늙어서 철없이 나이 값을 해야지. 이런 말들이 두렵습니다.
평생 남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으며 살았는데 이제 와서 이상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것도 참고 가고 싶은 곳도 포기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만나지 못합니다. 여전히 세상의 기준에 자신을 맞추며 삽니다. 니체는 이런 상태를 정신의 낙타라고 표현했습니다. 낙타는 묵묵히 짐을 지고 사막을 건너갑니다. 불평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고 주어진 짐을 그저 짊어지고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생 이렇게 삽니다. 사회가 지워준 짐, 가족이 지워준 짐, 타인의 기대라는 짐을 묵묵히 지고 걸어갑니다. 그리고 이것이 미덕이고 책임감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니체는 말합니다. 진정으로 자유로워지려면 이 짐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군중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평생 익숙하게 따라온 길을 떠나는 것은 두렵습니다. 내가 틀린 건 아닐까, 혼자만 이상한 건 아닐까, 나중에 후회하는 건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우리를 붙잡습니다. 게다가 주변 사람들도 말립니다. 왜 굳이 그래? 지금도 충분히 좋잖아. 괜히 무리하지 마. 이런 말들이 변화를 가로막습니다. 니체가 말한 두 번째 단계는 사자의 정신입니다. 사자는 낙타와 다릅니다. 사자는 너는 해야 한다는 명령에 맞서 나는 하고 싶다고 외칩니다. 사자는 기존의 가치에 도전하고 남이 정해놓은 규칙을 거부합니다. 이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모두가 옳다고 하는 것에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을 의심하는 것, 이것은 고독한 싸움입니다. 이제는 그 기준에서 조용히 한 발 물러설 때입니다. 조용이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니체가 말하는 군중으로부터의 이탈은 시끄럽고 공격적인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설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조용히 자신의 길을 가면 됩니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남들이 뭐라고 하든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말년은 이 용기를 내기에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젊을 때는 잃을 것이 많았습니다. 직장, 경력, 평판, 관계.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 군중 속에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런 것들의 중요성이 줄어듭니다. 이제는 더 이상 승진을 걱정할 필요도, 경력을 쌓을 필요도 없습니다. 남의 평가가 내 생계를 좌우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잃을 것이 적어진 만큼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니체는 자유란 스스로의 법칙에 따라 사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남의 법칙이 아니라 나의 법칙,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기준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리고 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군중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물리적으로 사람들을 떠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내면적으로 군중의 정신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노인은 집에서 쉬어야 한다는 통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여행을 좋아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군중의 기준을 따르면 집에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기준을 따르면 여행을 떠나야 합니다. 늙어서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면 이상하다는 편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배우고 싶은 것이 있다면요? 군중의 시선을 의식하면 포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정직하면 시작해야 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것입니다. 평생 군중 속에 있었던 사람이 혼자 서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주변의 반응도 신경 쓰일 것입니다. 왜 저러지, 이상해졌네라는 말들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견뎌내야 합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고귀한 사람은 군중의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길을 간다. 군중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고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군중 속에서는 피상적인 관계만 가능합니다. 모두가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이 된 사람은 진정성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있고 상대방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중은 무엇이 선한지를 발명하지 못한다. 그들은 단지 다수가 믿는 것을 선이라고 부를 뿐이다. 진정한 가치는 군중이 아니라 개인이 창조합니다. 자기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개인, 자신만의 기준을 가진 개인만이 진정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말년의 군중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새로운 탄생입니다. 평생 타인의 기대 속에 살았던 사람이 이제 비로소 자기 자신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지만 동시에 가장 해방감을 주는 일입니다. 이제는 남의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남의 꿈이 아니라 내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니체가 말한 진정한 자유이고 진정한 삶입니다. 이 모든 고통이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병원 복도에서 만난 한 어르신의 질문입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았지만 몸은 아프고 소중한 사람들은 하나둘 떠나갔으며 돌이켜보면 후회되는 선택들도 많습니다. 젊을 때 꿈꿨던 화려한 노년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찾아온 것은 관절의 통증, 기억력의 쇠퇴, 외로움, 그리고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이라는 끝없는 후회들입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이 모든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니체는 이 질문에 대해 전혀 다른 답을 제시합니다. 그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한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이 문장은 너무 자주 인용되어서 진부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니체가 이 말을 했을 때의 맥락을 이해하면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니체 자신이 평생 질병과 고통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니체는 건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심한 두통에 시달렸고 시력도 나빴으며 소화기 질환으로 고생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철학은 당대에 인정받지 못했고 친구들마저 그를 떠났습니다. 말년에는 정신 이상 증세까지 보였고 결국 어머니와 여동생의 간호를 받으며 쓸쓸히 생을 마감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의 삶은 실패한 삶, 불행한 삶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니체는 자신의 고통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고통이 없었다면 내 철학도 없었을 것이다. 그에게 고통은 저주가 아니라 스승이었습니다. 질병은 그에게 삶의 본질을 깊이 성찰하게 만들었고, 고독은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했으며, 사회적 거부는 군중의 도덕에서 벗어나게 해주었습니다. 만약 니체가 건강하고 인기 있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었다면 그의 위대한 철학은 탄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한 고통은 결국 우리를 형성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고난을 이겨내면 강해진다는 진부한 격려가 아닙니다. 니체가 말하는 것은 더 근본적입니다. 고통 자체가 우리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은 모든 아픔, 모든 실패, 모든 상실이 지금의 우리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빼고 나면 우리는 우리가 아닙니다. 말년의 몸의 고통을 생각해 봅시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굽고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집니다. 젊은 시절의 활력은 사라지고 병원 가는 일이 일상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단순한 쇠락으로 여깁니다. 늙으니까 어쩔 수 없지, 이제 다 끝났어. 이런 식으로 체념합니다. 하지만 니체는 다르게 봅니다. 몸의 고통은 우리에게 새로운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젊을 때는 몸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아무 생각 없이 뛰어다니고 밤을 새우고 무리하게 일합니다. 건강을 소모품처럼 씁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 비로소 깨닫습니다.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단순히 걷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통증 없이 하루를 보낸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말입니다.
몸의 고통은 우리를 더 섬세하고 감사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니체는 이것을 고통을 통한 정신의 성숙이라고 불렀습니다. 관계의 상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며 배우자와도 이별하게 됩니다. 자녀들은 자신의 삶을 살아가느라 점점 멀어집니다. 이런 상실은 견디기 힘든 고통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고통 앞에서 무너집니다. 이제 나는 혼자야. 아무도 날 필요로 하지 않아. 이런 생각에 빠집니다. 하지만 니체는 상실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상실은 우리에게 관계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합니다. 누군가가 곁에 있을 때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그 사람을 잃고 나서야 얼마나 소중했는지 알게 됩니다. 상실은 또한 우리 자신의 강인함을 발견하게 합니다. 이 고통을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는데 나는 여전히 살아있구나. 이런 깨달음은 우리를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상실을 겪지 않은 사람은 삶의 무게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후회도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저 사람에게 더 잘해줄 걸, 더 용기를 냈어야 했는데. 이런 후회들이 말년을 괴롭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후회 때문에 과거에 갇혀 살아갑니다.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을 붙잡고 바꿀 수 없는 선택을 후회하며 현재를 낭비합니다. 니체는 이것을 과거의 복수라고 불렀습니다. 과거가 현재의 우리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니체는 후회조차 우리를 만드는 재료라고 말합니다. 후회는 우리가 무엇을 진정으로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줍니다. 만약 그 선택이 중요하지 않았다면 후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후회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것이 의미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후회는 우리를 더 지혜롭게 만듭니다. 잘못된 선택을 해봤기 때문에 이제는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압니다. 실패를 겪어봤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압니다. 니체가 제시한 개념 중에 영원회귀라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인생이 똑같이 무한히 반복된다면 어떻겠느냐는 질문입니다. 모든 고통, 모든 실패, 모든 후회가 영원히 반복된다면 그래도 그 인생을 긍정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끔찍한 질문처럼 들립니다. 이 고통을 영원히 겪어야 한다고? 절대 싫어. 이렇게 반응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니체의 의도는 다릅니다. 그는 우리가 자신의 인생을 그 모든 고통까지 포함해서 온전히 긍정할 수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그래, 나는 이 인생을 살았어. 고통스러웠고 힘들었고 후회도 많아.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나를 만들었어. 이것이 내 인생이야. 그리고 나는 이것을 긍정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으로 자기 삶을 살아낸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실패는 당신을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중년의 좌절은 당신을 현실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말년의 고통은 당신을 깊이 있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평탄한 길만 걸었다면, 만약 당신이 단 한 번도 넘어지지 않았다면, 만약 당신이 고통을 겪지 않았다면 지금의 당신은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의 당신이 가진 깊이, 지혜, 연민, 강인함은 모두 그 고통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나의 공식은 이것이다. 운명을 사랑하라. 아모르 파티. 운명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긍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좋았던 일뿐만 아니라 나빴던 일까지, 성공뿐만 아니라 실패까지, 기쁨뿐만 아니라 고통까지 모두 긍정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내 인생의 일부야. 이것도 나를 만든 재료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 참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적극적인 긍정입니다. 그래, 이것이 내 인생이었어.
그리고 나는 이것을 자랑스럽게 여겨. 이런 태도입니다. 말년에 이르러 자신의 삶을 이렇게 긍정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정직한 성공입니다. 나를 죽이지 못한 모든 것들이 나를 만들었습니다. 몸의 고통, 관계의 상실, 끝없는 후회. 이 모든 것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당신을 지금의 당신으로 만들어준 스승이었습니다. 이제는 그것들에게 감사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자기 자신을 사랑할 때입니다. 이것이 니체가 말한 진정한 강함이고 진정한 자유입니다. 이제는 너무 늦었어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려던 어느 어르신이 중얼거린 말입니다. 평생 하고 싶었던 그림을 배우고 싶었지만 70이 넘은 나이에 시작하는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젊었을 때 했어야 했는데 이제 와서 뭘 해봤자. 이런 생각이 새로운 시도를 가로막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이런 통념이 깊이 뿌리박혀 있습니다. 배움에는 때가 있다. 나이 들면 새로운 걸 시작하기 어렵다. 이미 인생은 정해졌다. 이런 믿음들이 말년을 체념의 시간으로 만들어버립니다. 하지만 니체는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그는 삶은 언제든 새롭게 해석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는 자기계발서의 조언이 아닙니다. 니체가 말하는 것은 더 근본적입니다. 우리의 과거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과거라도 현재의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젊은 시절 꿈꿨던 직업을 포기하고 안정적인 길을 선택했다고 칩시다. 오랫동안 이것을 후회로 간직해왔습니다. 그때 용기를 냈더라면 내 꿈을 포기한 것이 가장 큰 실수였어. 이렇게 해석하면 그 선택은 영원한 후회로 남습니다. 하지만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 덕분에 가족을 안정적으로 부양할 수 있었어. 그 경험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어. 그래서 이제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더 명확히 알게 됐어. 이렇게 해석하면 같은 과거가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니체는 이것을 과거의 창조라고 불렀습니다. 과거는 이미 일어난 것이고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과거가 가진 의미는 바꿀 수 있습니다. 현재의 우리가 과거를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과거는 계속 재창조됩니다. 젊을 때의 실패가 평생 짐이 될 수도 있고 소중한 배움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년의 좌절이 인생의 끝이 될 수도 있고 새로운 시작의 발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늦었다는 생각은 사실 사회가 만들어낸 허구입니다. 누가 정했습니까? 무엇을 시작하기에 적절한 나이가 있다고 누가 정했습니까? 20대에는 이것을 해야 하고 30대에는 저것을 해야 하며 60대가 넘으면 조용히 쉬어야 한다. 이런 시간표는 누가 만든 것입니까? 이것은 사회가 관습이, 편견이 만들어낸 규칙일 뿐입니다. 니체는 이런 규칙들을 군중의 도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나이는 끝이 아니라 자유가 늘어나는 조건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들립니다. 보통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제약이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몸은 약해지고 기회는 줄어들며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니체는 다르게 봅니다. 나이가 들면서 오히려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자유로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많은 것에 얽매여 있습니다. 사회적 평판을 신경 써야 하고 경력을 쌓아야 하며 가족을 부양해야 하고 미래를 대비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남들이 뭐라고 할까? 이 선택이 내 커리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안정적인 길을 가야 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제약합니다. 진짜 하고 싶은 것보다는 해야 하는 것, 안전한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런 제약들이 줄어듭니다.
더 이상 승진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회적 평판이 생계를 좌우하지도 않습니다. 자녀들도 독립했고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안정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남은 시간이 제한적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더 솔직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을 남의 기대에 맞춰 살 수는 없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지. 이런 자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니체는 이것을 오후의 지혜라고 불렀습니다. 아침에는 열심히 일하느라 주변을 둘러볼 여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후가 되면 조금 여유가 생깁니다. 멈춰서서 주변을 둘러보고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성찰할 수 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을 때는 바빠서 의심할 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말년에 이르러서는 멈춰서서 물을 수 있습니다. 나는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할 수 있는 용기도 생깁니다. 지금이 자기 삶을 다시 시작하기에 가장 솔직한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젊을 때는 너무 많은 것을 신경 써야 했습니다. 부모님의 기대, 배우자의 바람, 자녀의 필요, 사회의 요구. 이 모든 것을 고려하다 보면 정작 내가 원하는 것은 뒤로 밀려납니다.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하자, 은퇴하고 나서 하자. 이렇게 미루며 살았습니다. 이제 그 나중이 왔습니다.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솔직해질 수 있는 시간입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보고 안 되면 어때? 시도해보는 것 자체가 의미 있어. 이런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실패가 두려웠습니다. 실패하면 낙인이 찍히고 기회를 잃고 뒤처질까봐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두려움에서 자유롭습니다. 니체는 정신의 세 번째 단계를 어린아이라고 불렀습니다. 낙타와 사자를 거쳐 마지막으로 도달하는 단계입니다. 어린아이는 순수한 긍정과 창조의 상징입니다. 어린아이는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는 규칙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저 순수하게 하고 싶은 것을 하고 궁금한 것을 탐구하며 재미있는 것을 즐깁니다. 과거의 실패를 후회하지도 않고 미래의 성공을 집착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갑니다. 말년이 바로 이런 어린아이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평생 해야 한다는 의무 속에서 살았다면 이제는 하고 싶다는 욕망을 따를 수 있습니다. 평생 남의 기대에 부응하며 살았다면 이제는 자신의 마음을 따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정직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20대보다는 시간이 적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중요합니까? 니체는 삶의 가치를 길이로 재지 않았습니다. 그는 강도로, 충만함으로 삶을 평가했습니다. 100년을 살더라도 남의 인생을 산다면 그것은 진정한 삶이 아닙니다. 하지만 단 하루라도 진정으로 자기 자신으로 산다면 그것이 진정한 삶입니다. 모세 할머니는 78세에 그림을 시작해서 101세까지 1600점이 넘는 작품을 남겼습니다. 로라 잉걸스 와일더는 65세에 첫 소설을 출판했습니다. 이들이 늦었다고 생각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들의 작품은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 자신이 진정으로 자기 자신이 되는 기쁨을 누리지 못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자신이 되어라. 너는 지금까지 행하고 생각하고 바래온 모든 것이 아니다. 과거가 미래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 지금부터 어떻게 살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70년을 남의 인생을 살았다고 해서 남은 10년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70년간 남의 인생을 살았다면 이제 남은 시간만이라도 진짜 내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늦었다는 생각은 가장 큰 착각입니다. 그것은 사회가 만들어낸 시간표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데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용기입니다. 지금까지와 다르게 살겠다는 용기, 남의 시선을 무시하고 내 길을 가겠다는 용기, 실패할지도 모르지만 시도해보겠다는 용기. 이 용기만 있다면 언제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니체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지금 내 인생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언젠가 살기를 꿈꾸고 있는가? 언젠가는 오지 않습니다. 내일은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오직 오늘만이 있을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만이 우리가 가진 전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자기 삶을 시작하기에 가장 완벽한 시간입니다. 늦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적절한 때입니다. 모든 경험을 쌓았고 모든 제약에서 자유로워졌으며 가장 솔직해질 수 있는 바로 지금 말입니다. 이제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은퇴 후 많은 분들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평생 직장에서 일했던 분은 직함을 잃고 나면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평생 자녀를 키우는데 헌신했던 분은 아이들이 떠나고 나면 허전함을 느낍니다. 이제 나는 뭐지? 내 존재 이유가 뭐지? 이런 질문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무기력해집니다. 마치 누군가가 인생의 의미를 빼앗아간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의미가 어딘가에 이미 존재한다고 배워왔습니다. 종교는 신이 삶의 의미를 부여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사회는 좋은 직업, 안정된 가정, 성공한 자녀가 의미를 준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살면 의미 있는 삶이야, 저렇게 하면 가치 있는 사람이야. 이런 공식들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공식들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은퇴하고 자녀가 독립하고 사회적 역할이 사라지면서 함께 의미도 사라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니체는 이 모든 생각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말합니다. 니체 철학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삶의 의미는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처음 들으면 두렵게 들립니다. 아무도 의미를 주지 않는다고? 그럼 내가 직접 만들어야 한다고? 어떻게? 하지만 니체가 보기에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남이 정해준 의미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의미를 창조하며 사는 것입니다. 니체는 신은 죽었다는 유명한 선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종교를 부정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니체가 말하고자 한 것은 더 근본적이었습니다. 더 이상 위에서 주어지는 절대적 의미는 없다는 것입니다. 신이든 국가든 전통이든 사회든 누구도 우리 삶의 의미를 대신 규정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서운 소식입니다. 의지할 곳이 없어진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해방의 소식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 의미를 만들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자식도 의미를 대신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에게서 삶의 의미를 찾습니다. 내 인생은 아이들을 위한 것이야. 아이들이 잘 되는 것을 보는 게 내 행복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젊을 때는 이것이 충분해 보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느라 바빠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느라 정신없어서 다른 의미를 찾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자라서 독립하면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의미가 사라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아이들이 부모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을 때입니다. 평생 자녀를 위해 희생했는데 그 자녀가 부모의 기대와 다른 삶을 선택합니다. 부모는 배신감을 느낍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 인생을 다 바쳤는데. 하지만 니체는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것은 정말 자녀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자녀를 통해 자신의 의미를 찾으려 한 것입니까? 자녀는 부모의 의미를 대신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회도 의미를 대신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의미를 찾습니다. 나는 이 회사의 부장이야. 나는 이 일을 30년 했어. 나는 이 분야의 전문가야. 직함과 경력이 정체성이 됩니다. 하지만 은퇴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집니다. 더 이상 부장이 아니고 더 이상 그 일을 하지 않으며 더 이상 필요한 사람이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회가 부여했던 의미가 사라지자 자신도 함께 사라진 것 같습니다. 니체는 이런 상황을 허무주의라고 불렀습니다. 모든 가치가 무너지고 모든 의미가 사라진 상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년에 이 허무주의를 경험합니다. 평생 의지해왔던 의미의 원천들이 하나둘 사라지면서 텅 빈 공허함만 남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통스러운 경험입니다. 하지만 니체는 이것이 필요한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거짓된 의미들이 무너져야 진정한 의미를 창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의미는 밖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안에서 우리 자신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니체는 이것을 가치의 창조라고 불렀습니다. 기존의 가치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의미 있어. 이것이 내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 이렇게 스스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의미를 만들 수 있을까요? 니체는 먼저 자신에게 정직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나는 진짜 무엇을 원하는가? 무엇을 할 때 살아있다고 느끼는가?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하는가? 이런 질문들에 솔직하게 답해야 합니다. 사회가 원하는 답이 아니라, 남들이 인정할 만한 답이 아니라, 진짜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답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어떤 분은 평생 숫자와 씨름하는 회계사였습니다. 은퇴 후 공허함을 느끼다가 문득 어릴 적 꿈이었던 목공이를 떠올립니다. 주변에서는 말립니다. 그 나이에 무슨 목공이에요. 취미로 하시지 뭐하러 배워요. 하지만 그는 시작합니다. 나무를 만지고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그는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의미의 창조입니다. 남들이 인정하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낸 의미입니다. 또 다른 분은 평생 남편과 자녀를 뒷바라지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자녀들이 독립하자 삶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동네 도서관에서 책 읽어주기 봉사를 시작합니다.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을 보며 그녀는 새로운 의미를 발견합니다. 이것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입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내 별을 따라가라. 남의 별이 아니라 너의 별을 말입니다. 모두가 가는 길이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정직한 것입니다. 거짓된 의미를 따르는 것보다 진정한 의미를 창조하는 것이 훨씬 가치 있습니다. 의미를 만든다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일을 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히 자신의 삶을 긍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무엇을 할 것인지, 누구를 만날 것인지, 어떻게 시간을 보낼 것인지를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선택한 삶이야. 이것이 나를 나답게 만들어. 이렇게 긍정하는 것입니다. 말년은 의미를 만들기에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더 이상 남의 기대에 부응할 필요가 없고 사회적 성공을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는 순수하게 자신을 위한 의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의무와 책임 때문에 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는 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그것이 성공으로 인정받든 안 받든 그저 자신이 원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니체는 의미 있는 삶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누구에게 의미 있는 삶인가?
남들에게 의미 있어 보이는 삶과 자신에게 의미 있는 삶은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들의 평가가 아니라 자신의 확신입니다. 내가 이 삶을 살고 싶어. 이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 이것이 내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 이런 확신만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의미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만들어집니다. 이것은 책임이기도 하지만 자유이기도 합니다. 누구도 대신 만들어줄 수 없다는 것은 동시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자식이 멀어져도, 직장이 사라져도, 건강이 악화되어도 스스로 만든 의미는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외부 조건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순전히 자신의 선택이고 자신의 창조이기 때문입니다. 니체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내 삶의 창조자인가 아니면 피조물인가?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삶을 만들어갈 것인가? 말년이야말로 진정한 창조자가 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제는 남이 정해준 의미를 따르지 말고 스스로 의미를 만들어 가십시오. 그것이 작아 보여도 괜찮습니다. 남들이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당신의 것이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는 편하게 살고 싶어요. 은퇴를 앞둔 많은 분들이 하는 말입니다. 평생 바쁘게 살았으니 이제는 쉬고 싶다는 것입니다. 아무 걱정 없이 조용하게 편안하게. 이런 단어들이 노후 계획의 핵심이 됩니다. 요양원 광고도 실버타운 홍보도 모두 평온함을 강조합니다. 마치 말년의 목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고요한 상태인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사회는 노년을 평화로운 휴식의 시간으로 그립니다. 파도 없는 잔잔한 호수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니체는 이런 생각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평온만을 원하는 삶을 경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실 삶이 아니라 죽음을 향해 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니체가 보기에 진정한 삶이란 역동적이고 긴장감 있고 때로는 불안하기까지 한 것입니다. 완전한 평온은 생명이 멈춘 상태입니다. 무덤 속이야말로 가장 평온한 곳이 아닙니까? 니체는 마지막 인간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마지막 인간은 오직 편안함만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위험을 피하고 도전을 회피하며 안전만을 원합니다. 왜 굳이 힘든 일을 해? 편하게 사는 게 최고지. 위험한 일은 피해야지. 이것이 마지막 인간의 철학입니다. 니체는 이런 삶을 경멸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삶을 포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년에 마지막 인간이 됩니다. 평생 열심히 살았으니 이제는 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것은 시도하지 않고 익숙한 것만 반복하며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나이 들어서 무슨 새로운 걸 하겠어? 지금도 충분히 좋아. 굳이 불편할 필요가 있어? 이렇게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그리고 텔레비전 앞에 앉아 같은 루틴을 반복하며 하루하루를 그저 흘려보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삶은 편할 수는 있어도 깊어지지는 않습니다. 니체는 인간의 성장은 저항을 통해서만 일어난다고 믿었습니다. 근육이 무게를 들어 올릴 때 강해지듯이 정신도 도전과 긴장을 통해 강해집니다. 평온한 삶에서는 아무것도 자라지 않습니다. 마치 온실 속 식물처럼 약하고 연약해질 뿐입니다. 바람을 맞고 비를 맞으며 자란 나무가 튼튼한 것처럼 인간도 역경과 도전을 통해 성장합니다. 우리는 불안을 나쁜 것으로 배웠습니다. 불안은 없애야 할 증상이고 치료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을 먹고 명상을 하고 불안을 제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니체는 다르게 봅니다. 불안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무언가 중요한 것을 시도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불안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말년의 불안은 잘못이 아니라 삶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걸 시작해도 될까? 실패하면 어쩌지?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이런 불안들은 당신이 여전히 무언가를 원하고 도전하려 하며 성장하려 한다는 증거입니다. 만약 완전히 평온하다면 그것은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시도하려 하지 않는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니체 자신의 삶을 보십시오. 그는 평온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습니다. 끊임없는 질병, 사회적 고립, 경제적 어려움. 그의 삶은 고통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고통 속에서 그는 위대한 철학을 창조했습니다. 만약 그가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았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평범한 대학 교수로 조용히 생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그의 위대함은 고통을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현대 사회는 모든 불편함을 제거하려 합니다. 너무 덥거나 춥지 않게, 너무 시끄럽거나 조용하지 않게 모든 것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려 합니다. 특히 노년층을 위한 환경은 더욱 그렇습니다. 모든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모든 불편함을 없애고 완벽하게 통제된 환경을 만들려 합니다. 하지만 니체는 묻습니다. 그렇게 살면 정말 살아있는 것인가? 평온을 추구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오직 평온만을 추구할 때입니다. 삶에는 리듬이 필요합니다. 긴장과 이완, 도전과 휴식, 불안과 평온이 교차해야 합니다. 계속 긴장만 하면 지치지만 계속 이완만 하면 무기력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이 아니라 역동성입니다. 삶은 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움직임이어야 합니다. 어떤 어르신은 75세에 마라톤을 시작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말렸습니다. 위험해요. 무릎이 상할 거예요. 편하게 쉬세요. 하지만 그는 계속했습니다. 훈련은 힘들었고 처음에는 몇 킬로미터도 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서서히 거리가 늘어났고 마침내 완주에 성공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요. 진짜로 살아있다고요. 이것이 니체가 말한 삶입니다. 또 다른 분은 80세에 대학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공부냐는 말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젊은 학생들 사이에 앉아 있으니 불편했고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으며 때로는 좌절감도 느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과정에서 그는 자신이 성장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머리가 아프지만 동시에 살아있는 기분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삶입니다. 니체는 편안함의 도덕을 비판했습니다. 현대 사회는 편안함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불편한 것은 나쁜 것이고 힘든 것은 피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니체는 반대로 말합니다. 편안함 속에서는 아무것도 위대한 것이 탄생하지 않는다. 예술도 철학도 위대한 업적도 모두 불편함과 고투 속에서 나왔습니다. 평온 속에서는 평범함만 나옵니다. 물론 니체가 무조건적인 고통을 옹호한 것은 아닙니다. 그가 말한 것은 의미 있는 고통, 성장을 위한 긴장, 자기 극복을 위한 도전입니다. 목적 없는 고통이나 자학적인 고난은 니체도 반대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불편함이 어디로 향하는가입니다. 단순히 견디는 고통이 아니라 무언가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어야 합니다. 말년의 평온만을 추구하는 것은 사실 죽음을 준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서서히 삶의 강도를 낮추고 점점 더 조용해지며 결국 완전한 정지 상태로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니체는 묻습니다. 왜 그렇게 서두르는가? 아직 살아있지 않은가? 죽음은 저절로 옵니다. 우리가 준비하지 않아도 연습하지 않아도 죽음은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남은 시간을 왜 죽음을 연습하는 데 쓰겠습니까? 니체가 제안하는 말년의 삶은 다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살아있는 삶입니다. 도전하고 배우고 성장하고 때로는 실패하고 다시 일어서는 삶입니다.
불안할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짜 삶입니다. 살아 숨쉬는 삶입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죽어가는 신을 믿지 않는다. 나는 춤추는 신을 믿는다. 평온은 목표가 아니라 과정의 한 부분이어야 합니다. 치열하게 무언가를 시도한 후에 찾아오는 휴식은 달콤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누리는 평온은 공허합니다. 말년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말년이야말로 더욱 치열하게 살아야 할 때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무한한 시간이 있다면 미룰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면 지금 당장 해야 합니다. 니체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편안하게 죽고 싶은가? 아니면 살아있게 죽고 싶은가? 침대에서 조용히 숨이 멎는 죽음을 원하는가? 아니면 무언가를 시도하다가 쓰러지는 죽음을 원하는가? 어느 쪽이 더 인간다운 죽음인가? 니체의 답은 분명합니다. 끝까지 살아있는 삶, 마지막 순간까지 도전하는 삶이 진정한 삶입니다. 평온만을 원하는 것은 사실 두려움입니다. 실패가 두렵고 고통이 두렵고 변화가 두렵기 때문에 현상 유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니체는 말합니다. 두려움 없이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사는 것이 목표다. 불안을 느끼면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시도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말년의 불안을 억누르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여전히 원하는 것이 있고 여전히 시도하려 하며 여전히 성장하려 한다는 신호입니다. 이 불안을 약으로 없애버리지 말고 이 긴장을 평온으로 덮어버리지 말고 오히려 이것을 에너지로 삼으십시오.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에너지로 자기 자신을 뛰어넘는 힘으로 말입니다. 그것이 니체가 우리에게 권하는 말년의 삶입니다. 너 자신이 되어라. 니체의 가장 유명한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만큼 오해받는 말도 드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라는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지금의 나를 버리고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신하라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말년에 갑자기 화려한 취미를 시작하거나 젊은이처럼 행동하려 하거나 자신과 어울리지 않는 모습을 억지로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니체가 말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너 자신이 되어라는 새로운 사람이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미 살아온 삶 속에서 가장 솔직한 나로 돌아가라는 말입니다. 평생 억눌러왔던 진짜 자신, 남의 기대 때문에 숨겨왔던 본래의 모습, 사회에 가면 뒤에 가려져 있던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여러 개의 가면을 쓰고 살았습니다. 직장에서는 성실한 직장인의 가면, 집에서는 책임감 있는 부모의 가면, 사회에서는 모범적인 시민의 가면을 썼습니다. 이 가면들은 필요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고 가족을 지키고 생존하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가면을 쓰고 있다 보니 어느새 가면이 얼굴이 되어버렸습니다. 진짜 내 얼굴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잊어버린 것입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너 자신이 되어라는 것은 이 가면들을 벗어던지는 것이라고. 남들이 기대하는 모습이 아니라 내가 진정 원하는 모습으로 사는 것이라고.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진짜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너무 오래 남의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정작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기 자신을 찾을 수 있을까요? 니체는 과거를 돌아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후회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속에서 진짜 자신의 흔적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어린 시절 무엇을 좋아했습니까? 의무와 책임에 짓눌리기 전에 무엇을 하고 싶어 했습니까? 누군가의 기대가 아니라 순수하게 나 자신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욕구는 무엇이었습니까? 말년은 자기 자신이 되기에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더 이상 사회적 역할에 얽매일 필요가 없고 남의 평가를 두려워할 이유도 줄어듭니다. 이제는 솔직해질 수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것을 좋아해.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니체가 말한 너 자신이 되어라는 결국 용기의 문제입니다. 평생 숨겨왔던 진짜 자신을 드러내는 용기, 남들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용기, 완벽하지 않은 나를 사랑하는 용기. 이 용기만 있다면 말년은 진정으로 자기 자신으로 사는 축복의 시간이 됩니다. 새로운 사람이 될 필요 없습니다. 그저 가장 솔직한 나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것이 니체가 평생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입니다. 이제 정리할 때가 됐어요. 70대 어느 어르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집안 정리를 시작하고 오래된 물건들을 버리며 살아온 날들을 돌아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년을 이렇게 봅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 모든 것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시간. 더 이상 새로운 일이 시작되지 않고 이미 살아온 것들을 차곡차곡 정돈하는 시간. 마치 책의 마지막 장을 넘기듯 조용히 끝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니체는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니체에게 말년은 인생을 정리하는 시간이 아니라 새로 해석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은 작은 차이 같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관점입니다. 정리한다는 것은 이미 끝난 것을 받아들이고 덮는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재해석한다는 것은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변화할 수 있으며 여전히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을 직선으로 생각합니다. 태어나서 자라고 배우고 일하고 가정을 꾸리고 늙어가는 일직선의 과정. 그리고 말년은 그 직선의 끝, 종착역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말년은 단순히 기다리는 시간일 뿐입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으니 그저 조용히 앉아서 끝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과거를 회상하고 추억을 되새기며 그때는 좋았지라고 말하는 시간입니다. 니체는 이런 직선적 시간관을 거부했습니다. 그에게 인생은 직선이 아니라 원이었습니다. 영원획이라는 그의 사상은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끝은 동시에 시작이고 과거는 현재에 의해 끊임없이 재창조됩니다. 말년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모든 것을 새로운 눈으로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재해석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똑같은 과거를 다르게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젊은 시절 꿈꿨던 직업을 포기하고 안정적인 길을 선택했습니다. 오랫동안 이것을 실패로 후회로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말년에 이르러 다시 봅니다. 그 선택 덕분에 가족을 지킬 수 있었어. 그 경험이 나에게 현실 감각을 가르쳐줬어. 그래서 지금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게 됐어. 똑같은 사건이지만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중년의 좌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승진에서 밀리고 사업이 실패하고 관계가 깨지는 경험들. 그때는 치명적인 상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그 좌절이 나를 겸손하게 만들었어. 그 실패가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줬어. 그 아픔이 나를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었어. 이렇게 재해석할 수 있습니다. 니체는 이것을 운명애라고 불렀습니다. 아모르 파티.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일어난 모든 일을 좋았던 것도 나쁘었던 것도 성공도 실패도 기쁨도 고통도 모두 긍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체념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었으니까 받아들이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적극적인 긍정입니다. 그래, 이것이 내 인생이었어.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어. 나는 이것을 자랑스럽게 여겨. 말년에 이르러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인생 전체를 볼 수 있는 위치에 섭니다. 젊을 때는 너무 가까이 있어서 전체를 볼 수 없었습니다. 한 그루 나무에 가려 숲을 보지 못하듯
당장의 문제와 과제에 매몰되어 큰 그림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멀리서 볼 수 있습니다. 산 위에 올라 아래를 내려다보듯 자신의 인생 전체를 조망할 수 있습니다. 이 조망 속에서 우리는 패턴을 발견합니다. 아, 나는 항상 이런 선택을 했구나. 나는 이럴 때 행복했구나. 나는 사실 이것을 원했었구나. 젊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이제는 명확하게 보입니다.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집니다. 그리고 그 그림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년에 자서전을 씁니다. 자신의 삶을 기록으로 남기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니체라면 다른 제안을 했을 것입니다. 자서전을 쓰지 말고 자신의 신화를 창조하라. 있었던 일을 있는 그대로 나열하지 말고 그 일들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무슨 일이 있었다가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무엇을 의미했는가, 그것이 나를 어떻게 만들었는가를 쓰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잘 살았는지보다 솔직했는지를 묻는 삶. 이것이 니체가 제안하는 말년의 자세입니다. 나는 성공했는가? 나는 많은 것을 이뤘는가? 나는 남들에게 인정받았는가? 이런 질문들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남의 기준입니다.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나 자신에게 정직했는가? 나는 진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는가? 나는 진정한 나 자신이었는가? 이 질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당황합니다. 평생 잘 살기에만 집중했지, 솔직하게 살기는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좋은 부모였는지, 성실한 직장인이었는지는 말할 수 있지만, 진정한 자기 자신이었는지는 자신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질문이야말로 말년에 던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것이 니체가 말한 존엄한 말년의 삶입니다. 존엄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남들이 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능력으로 측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존엄은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게 살았을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치관대로, 자신의 방식대로, 자신의 선택으로 살았을 때 우리는 존엄해집니다. 니체는 말년을 정오에 비유했습니다. 정오는 하루의 정점입니다. 태양이 가장 높이 떠오른 순간입니다. 모든 것이 가장 명확하게 보이는 시간입니다. 그림자도 가장 짧아집니다. 인생의 정오인 말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모든 것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본질인지, 무엇이 진짜였는지가 분명해집니다. 이 명료함 속에서 우리는 재해석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실패는 교훈이 되고, 과거의 고통은 성장의 계기가 되며, 과거의 선택들은 모두 의미를 얻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됐구나. 그리고 그것은 나쁘지 않았어. 이런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말년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변형입니다. 애벌레가 고치 속에서 나비가 되듯 우리도 말년에 변형될 수 있습니다. 의무와 책임의 낙타에서 저항하는 사자를 거쳐 마침내 순수하게 창조하는 어린아이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니체가 말한 정신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변화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변화입니다. 재해석한다는 것은 과거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일어난 일은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가진 의미는 바꿀 수 있습니다. 현재의 우리가 과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과거는 완전히 다른 것이 됩니다.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고 소중한 자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평생의 후회가 될 수도 있고 값진 배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니체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내 인생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실패한 인생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배운 인생으로 볼 것인가? 후회로 가득한 인생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의미로 충만한 인생으로 볼 것인가? 이것은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입니다.
관점의 문제입니다. 말년은 인생의 요약이 아니라 재해석입니다. 단순히 살아온 것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해석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기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됩니다. 니체가 꿈꿨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끝까지 자기 인생의 창조자로 남는 것, 마지막 순간까지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니체가 말한 존엄한 말년이고 진정으로 인간다운 삶의 완성입니다. 여기까지 니체와 함께 말년의 의미를 되짚어 보았습니다. 강함의 진짜 의미, 착함의 역설, 고독의 필요성, 군중에서 벗어날 용기, 고통이 만들어낸 우리, 늦었다는 착각, 스스로 만드는 의미, 평온의 위험, 자기 자신이 되는 것, 그리고 인생의 재해석까지. 니체의 철학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말년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한 실천적 지혜입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인생의 후반부야말로 비로소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는 시간이다. 젊을 때는 너무 바빠서, 중년에는 너무 책임이 무거워서 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남의 기대에서 벗어나기, 자신에게 정직하기, 진짜 원하는 것을 추구하기. 이제 그것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왔습니다. 이 영상이 말년을 준비하는 분들, 혹은 이미 말년을 살고 계신 분들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의미를 만들 수 있고, 아직 자기 자신이 될 수 있으며, 아직 새로운 해석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니체가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깊이 있는 철학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나눠주세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말년의 의미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삶을 다시 보게 하는 철학자들의 지혜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어떤 철학자와 함께 말년의 지혜를 탐구할지 기대해주세요. 니체의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 자신이 되어라. 너는 지금까지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 여러분의 말년이 진정으로 자기 자신으로 사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